뭐가 걱정이야. 걔는 그냥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야. 걔 돈으로 집이랑 차 다 챙기면 그때 바로 쫓아버려. 결혼 3년 차. 나는 매달 월급을 통째로 시댁에 상납했고 도련님의 학비까지 책임졌다. 그저 헌신하면 진심이 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80테이블이나 되는 성대한 연회를 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렀으면서 정작 내 부모님에게 알리는 건 깜빡했다고 한다. 2천만 원이 찍힌 청구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내가 남이라면서요. 그럼 이 돈 당신들이 직접 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냉장고 압축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이 집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존재는 저 냉장고뿐인 것 같았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고무장갑 안은 땀이 차서 끈적거렸다.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다. 33. 눈 밑에는 거무죽죽한 피로가 내려앉았고 입꼬리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추에 매달린 듯 축 처져 있었다. 수민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며느리가 대답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나른한 목소리였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고무장갑을 벗자쩍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주방을 나서며 벽에 걸린 시계를 곁눈질했다. 밤 9시 47분. 오늘 아침 6시에 거래처 미팅을 위해 집을 나섰고 퇴근해서 집에 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최대한 목소리를 부드럽게 다듬었다. 지난 3년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교육받듯 피나게 연습한 기술이었다.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그 톤이다. 시어머니는 이태리제 천연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작년 내 분기 보너스를 털어 산 800만 원짜리 미색 소파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있었는데 발톱에 칠한 새빨간 매니큐어가 따스한 플로어 스탠드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방청객들의 녹음된 웃음소리가 왈칵 쏟아져 나와 이 집의 냉랭한 온도와 기괴한 대조를 이뤘다. 너 회사 그 뭐냐? 모레는 쉬지.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번 달 미용실 예약 좀 바꿔놔라. 목요일 오후는 안 되겠다. 머리 좀 새로 해야겠어? 네, 어머니. 메모해 놓을게요. 나는 소파 옆에 서 있었다. 앉지 않았다. 3년 동안 굳어진 서서 대답하는 습관이었다. 시어머니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한 번도 앉아서 말해라 라고 한 적이 없기에 나는 늘 편의점 앞에 장식 인형처럼 서 있었다. 손을 흔들지 못하는 인형처럼.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시선이 내 얼굴에서 옷으로, 그리고 다시 발끝으로 훑고 지나갔다. 너 그 회색 코트 있지? 작년에 입던 거, 그거 이틀만 좀 빌려줘라. 그건 거래처 미팅할 때 입는 건데요. 안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냥 이틀만 빌려달라는 거야? 친구들 좀 만나러 가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게 입고 갈 순 없잖니? 소문이라도 나봐라. 우리 집 형편 어렵다고 할까 봐 그런다. 그 코트는 180만 원짜리라고 말하고 싶었다. 지난달 생활비로 500만 원이나 가져가시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었다. 어머니 옷장에는 내가 사다 바친 비싼 옷이 10벌도 넘게 걸려 있고 그중 어느 하나도 내가 입는 옷보다 싸구려인 건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어머니. 이따가 꺼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침실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현관을 지날 때 남편의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게 보였다. 신발끈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마치 죽은 벌레 2마리 같았다.
그 사람이 돌아왔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도둑고양이처럼 방으로 들어간 게 분명했다. 침실 문을 열자 에어컨에 찬 바람이 훅 끼쳐왔다. 서울의 10월은 이미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온도를 22도로 맞춰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게 마치 생사가 걸린 전투라도 치르는 듯 했다. 왔어.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밥은 밖에서 먹었어. 나는 문가에 서서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3년 전 나는 저 얼굴에 반했었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다정했다. 그때 그는 말했다. 수민아, 너 너무 고생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너 책임질게. 그때 그에게는 직업이 있었다.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고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 잠시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어머니가 내 회색 코트 빌려달래. 내가 말했다. 응, 빌려드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어차피 너 옷 많잖아.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도로 다물었다. 옷장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꺼냈다. 옷걸이에는 아직도 가격표가 달려 있었다. 버리기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내 돈으로 처음 사본 비싼 옷이었기 때문이다. 입사 2년 차에 30억짜리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대리, 자네가 우리 팀 에이스야 라고 말해줬던 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그 코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점원이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을 때 나는 이를 악물고 카드를 긁었다. 그런데 이제 이 코트를 시어머니가 입고 나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천장에 미세한 금이가 있는 게 보였다. 저 금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계속 저기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이 없다. 이불은 뭉쳐서 침대 구석에 처박혀 있고 베개에는 머리카락 몇 올이 붙어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몇 개, 흰 머리카락 몇 개. 그는 올해 35인데 벌써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게 빠른 건지 늦은 건지 나는 남자의 머리카락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내가 아는 건 내 머리카락뿐이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서 하수구 거름망을 막아버리는 혐오스러운 검은 생명체 같은 내 머리카락. 나는 몸을 일으켜 살금살금 욕실로 향했다. 타일의 냉기가 양말을 뚫고 발바닥을 찔렀다. 변기에 앉아있는데 거실에서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다. 둘은 마치 무슨 모의라도 하듯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몇 개의 단어 파편들이 귀에 꽂혔다. 60 테이블. 그 호텔. 수민이. 내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마치 물건에 번호를 매기는 것처럼 들렸다.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을 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눈 밑에 다크서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봤다. 소용없었다. 아무리 눌러도 그 거무죽죽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고질병처럼 피부 밑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았다. 7시 정각,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어젯밤에 끓여놓은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시누이도 와 있었다. 바로 옆동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 역시 내가 계약금을 내준 곳이다. 헐렁한 홈웨어 차림에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린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민아,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살까웠다. 마침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됐구나.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국을 한 그릇 떴다. 찌개는 이미 식어서 표면에 붉은 기름 막이 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두부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빼어 물고는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다음 달 8일이 내 환갑 아니니? 네, 어머니. 이번 생일은 좀 크게 하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환갑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대충 넘어갈 순 없잖니. 안 그러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환갑잔치를 크게 한다면 얼마나 들까? 호텔 연회장, 답례품, 식대, 거기에 시어머니 머리하고 새 옷 사고 500만 원, 800만 원. 장소는 내가 봐둔 곳이 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롯데호텔 연회장이야. 반찬을 집으려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롯데호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특급 호텔. 그곳에서 연회를 하려면 식대만 해도 인당 최소 15만 원. 아니 그 이상일 텐데. 80 테이블 예약했다.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았다. 80 테이블. 머릿속이 하얘졌다. 80 테이블이면 800명. 아니면 10인 기준 테이블 80개? 어느 쪽이든 엄청난 규모였다. 대충 계산해도 식대만 4천만 원이 넘는다. 거기에 대관료, 주류, 케이크, 꽃장식까지 더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만 원은 좋게 깨질 것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80 테이블은 너무 많지 않나요? 많긴 뭐가 많아.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우리 집안 식구가 몇 명인 줄 아니? 내 시아버지 쪽만 해도 30명이 넘고 내 쪽도 20명은 돼. 거기다 내 친구들, 내 시아버지 옛 동료들까지 부르면 80 테이블도 모자라. 하지만 숨이 나 남편이 끼어들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엄마 평생 한 번뿐인 환갑인데 좀 통 크게 해드려라.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나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다. 3년 전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얼굴. 그는 내 시선을 피한 채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돈 어른들도 정식으로 초대할 생각이다. 사돈들한테 우리 집안 위세도 좀 보여주고 며느리 잘 얻어서 효도 받는다고 자랑도 좀 하고 싶구나. 부모님을 초대하겠다고. 그 말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사탕처럼 달콤하게 퍼져나갔다. 내 부모님은 인천의 항구 근처 낡은 아파트에 사신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부두에서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겨우 용돈벌이를 하신다.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원, 청소부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어머니의 손은 거친 물일 때문에 갈라지고 터져서 겨울이면 피가 배어나왔다.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다. 명절 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었다. 집 좁다. 다음에 하자.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을 성대하게 초대하겠다고 하신다. 정말인가요?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말 저희 부모님 부르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자애로워 보여서 나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다 한 가족인데? 너는 걱정 말고 준비나 잘해. 돈 아끼지 말고. 참, 내가 다니는 그 회사 통해서 롯데호텔 할인 좀 받을 수 없니?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메뉴랑 꽃장식, 하객 명단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아, 답례품 봉투도 좀 고급스러운 걸로 골라놓고.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식탁에는 나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만 남았다. 신우이가 드디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비웃음일까? 아니면 동정일까? 언니, 신우이가 입을 열었다.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였다. 고생이 많네. 엄마 환갑잔치,
언니만 믿을게. 그녀는 나를 절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언제나 선니였다. 그 호칭이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것 같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지난달 내 신용카드 가족카드로 면세점에서 300만 원어치 화장품을 긁었다는 것을. 그래, 남편도 숟가락을 놓으며 일어섰다. 먹다 만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냈다. 수민아, 이번 일은 내가 전적으로 맡아. 80 테이블 꽉 채워서 우리 엄마 기 좀 살려드리자고. 남편이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나는 식어버린 김치찌개와 밥알이 말라 비틀어진 밥공기를 앞에 두고 혼자 식탁에 남겨졌다. 냉장고 압축기가 다시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철제 상자 안에 갇힌 늙은 꿀벌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 없는 운명처럼. 그 후 3주 동안 나는 시어머니 환갑잔치 준비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낮에는 회사 업무로 거래처를 뛰어다녔고 밤에는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호텔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메뉴와 꽃장식을 골랐다. 롯데호텔 연회 예약 담당 김 매니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말할 때마다 훈련된 영업용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가 견적서를 내밀었을 때 숫자들은 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총 견적 2,190만 원. 이건 아마 식대나 기본 비용만 추산한 중간 견적일 것이다. 전체 예산은 5천만 원을 훌쩍 넘길 게 뻔했다. 김 매니저님,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할인은 좀 안 될까요? 김 매니저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 대리님, 이게 이미 최대한 회원가 적용해 드린 거예요. 계약금 50% 먼저 입금해 주시면 대관료 부분은 좀 더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은행 계좌 잔액이 떠올랐다. 지난달 시어머니 생활비 500만 원, 남편 카드값 대납 친구들과 밥 먹었다는데 청담동 룸살롱 이름이 찍혀 있었다.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이자, 보험료, 두 집의 관리비까지. 이번 달 내 통장에 남은 돈은 700만 원 남짓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힘겹게 말했다.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다음 달 초는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서울의 10월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다. 어느새 해가 지고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화려한 불빛 속에서 길을 잃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5천만 원. 내 1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돈이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환갑잔치 비용 대충 나왔어.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어떻게 할까? 10분 뒤 답장이 왔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그 5글자가 낙엽처럼 가볍게, 그러나 뺨을 후려치는 따귀처럼 매섭게 날아왔다. 환갑잔치 5일 전. 반차를 내고 호텔에 계약금을 걸러갔다. 카드를 긁자 단말기에서 지잉 소리가 났고 내 심장도 덩달아 덜컥 내려앉았다.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한도를 꽉 채운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의 합작품이었다. 계약금을 내고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모바일 초대장을 발송할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명단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장씨 아저씨, 이씨 고모, 박씨 외삼촌, 김씨 사촌언니. 200명 가까운 이름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명단 마지막 장을 넘기며 내 부모님 이름을 찾았다. 없었다. 다시 처음부터 한 글자씩 훑어내렸다. 여전히 없었다. 설마 깜빡하신 걸까?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초대장 보내고 있는데요. 명단에 저희 부모님 성함이랑 주소가 빠져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 사돈댁 말이니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렸다. 그게 그냥 내가 따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라. 초대장까지 보낼 거 뭐 있니? 번거롭게. 하지만 어머니가 지난번에 정식으로 수민아,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초대장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날짜랑 시간 알려드리면 되지.
나 지금 마사지 받는 중이라 바쁘다. 끊는다. 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로비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지나가는 비즈니스맨,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대화하는 친구들, 아이 신발끈을 묶어주는 엄마. 다들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면서 내 얼굴이 비쳤다. 무표정한 고인 물처럼 생기 없는 얼굴이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초대장은 형식일 뿐이지. 부모님이 오셔서 축하받으시면 그만인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환갑잔치 전날. 오후 4시, 회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내일 행사를 위해 일찍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수민이니. 손이 시누이, 형님이었다. 대전에 살아서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는 분이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내일 잔치 때 내가 뭐 좀 준비해 가야 하나 해서. 축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니? 아, 형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다. 형님이 웃었다. 참, 근데 사돈 어른들은 초대 안 했다며? 무슨 일 있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제 엄마랑 통화하다가 내가 사돈 어른들 오시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 형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뭐라더라. 수민이네 부모 같은 생활형 서민들은 와봤자 음식이나 축내고 분위기만 망친다고. 귀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민아, 듣고 있니?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형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엄마가 그러셨다고. 너네 부모님은 수준이 안 맞아서 잔치에 올 자격이 없다고. 아이고,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야. 내가 말했다고 하진 말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옆자리 동료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창밖의 희미한 자동차 소음,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바닥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생활형 서민. 음식이나 축낸다. 자격이 없다. 그 단어들이 얼음 송곳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 누나를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듯 등 뒤로 감추던 그 손. 아버지의 굽은 등이 생각났다. 허리가 아파서 몇 걸음 걷다 쉬기를 반복하시던 아버지. 지난달 인천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수민아, 우리는 걱정 말고 서울에서 잘 살아라. 시댁 어른들이 너 잘 챙겨주시지? 나는 그렇다고 했다. 아주 잘해주신다고. 남편도 나를 끔찍이 아끼니 걱정 마시라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다 식어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네온사, 물결처럼 흐르는 사람들. 다들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만 밀물에 고립된 갯바위처럼 갈 곳이 없었다. 핸드폰을 켜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호텔 와서 세팅 도와라. 늦지 말고. 참,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너 그 빨간 원피스 괜찮더라. 신경 써서 입어라. 체면 차리라는 소리다. 내 부모님께는 술 한 잔 대접할 체면조차 주지 않으면서.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287만 4천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이미 나갔다. 잔금 2천만 원은 내일 식을 마치고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다른 앱을 열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지금 사는 아파트는 나와 남편 공동 명의다. 하지만 계약금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그랬다. 부부인데 내 거가 어딨니? 우리 지훈이도 명예 같이 올려주면 기 안 죽고 좋잖니. 나는 바보같이 알겠다고 했다. 옆동 시누이가 사는 집,
그것도 내가 전세금을 대줬다. 내 동생 혼자 타지 나와서 고생하는데 언니로서 좀 도와줘라. 그것도 알겠다고 했다. 남편의 차, 내가 사줬다. 시어머니의 미용실 회원권, 내가 끊어줬다. 시누이의 어학연수 비용, 내가 보냈다. 시어머니 매달 500만 원 용돈, 내가 드렸다. 나는 쟁기를 쓴 소처럼 앞만 보고 걸었다. 묵묵히 일하고 또 일했다.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저 비밀번호도 필요 없는 24시간 대기 중인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환갑잔치 당일.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떼국물 흐르는 걸레를 짜놓은 것 같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빨간 원피스는 입지 않았다. 나는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굽낮은 단화를 신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너 꼴이 그게 뭐야? 왜? 오늘 엄마 환갑인데 옷을 그렇게 입고 가.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궁상맞게. 궁상맞다. 헛웃음이 나왔다. 당신은? 내가 물었다. 뭐 입을 건데? 그는 의기양양하게 방문에 걸어둔 양복을 가리켰다. 작년에 내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준 280만 원짜리 이태리 원단 수트였다. 당연히 폼 나게 입어야지. 우리 엄마 잔치인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호텔에 가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나를 구석으로 불렀다. 두툼한 봉투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답례품 나갈 때 같이 줄 봉투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봉투마다 5만 원씩 넣으라고 했다. 축의금 받을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해 빈상 쓰지 말고. 5만 원. 하객들이 낼 축의금은 기본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일 것이다. 그런데 답례비는 고작 5만 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았다. 답은 뻔하니까. 내 주머니. 항상 그랬듯이. 롯데호텔 연회장은 내 상상보다 훨씬 화려했다.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얼음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입구 양쪽에는 분홍색 장미와 안개꽃이 산더미처럼 쌓여 달콤하고 역겨운 향기를 뿜어냈다. 무대 중앙의 대형 LED 스크린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슬라이드쇼로 나오고 있었다. 콧대 높은 미인이었던 그녀의 얼굴이 화면 가득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나는 입구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받았다. 손님이 올 때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계처럼 말하고 봉투를 받아 금고에 넣었다. 숨이 나. 사람들 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보였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자, 인사해.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 끌어 낯선 중년 여성들 앞으로 내밀었다. 이번 잔치 다 얘가 준비한 거야? 우리 수민이 아주 효부야 효부.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한다니까? 아줌마들의 시선이 내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에 꽂혔다. 어머, 근데 오늘 며느님 의상이 좀 수수하시네. 뚱뚱한 아줌마가 말했다. 시어머니 환갑인데 좀 화사하게 입지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바꿨다. 우리 수민이가 원래 그래? 거치장보다는 내실이 있는 아이라 그녀는 짐짓 칭찬하듯 말하며 내 손등을 두드렸다. 마음씨가 곱잖니, 마음씨가. 마음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입꼬리가 비틀릴 뻔했다. 연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과장된 톤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했다. 존경하는 이 여사님의 인생 가장 빛나는 60번째 생일을 맞이하.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주위는 온통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울 집값, 자녀 대학 입시, 남편 승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헤드 테이블, 시어머니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흘러넘쳤다. 틈만 나면 술잔을 들고
하객들과 건배를 했다. 지훈이 참 효자네. 누군가 말했다.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드리고 돈 꽤나 들었겠어? 아유, 머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우리 지훈이가 능력이 좋아서 이 정도는 껌이지. 지훈이. 남편 이름은 이지훈이다.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보물이자 이 잔치에 가장 빛나는 별. 그리고 나는 구석에서 식어빠진 전체 요리나 깨작거리는 그림자였다. 맞다. 지훈이 요즘 뭐 한다고 했지? 투자 쪽이라던가? 시어머니 얼굴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 떠올랐다. 허영심 가득하고 으스대고 싶어 안달난 그 표정. 우리 지훈이 벤처 투자해요. 벤처 캐피털인가 뭔가. 아유, 내가 그런 어려운 건 잘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이번에 강남에 산 70평 아파트 있잖아. 그거 우리 아들이 현찰 박치기로 산 거야? 어머, 전세 아니고 자가? 게다가 저기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G클래스, 일명 지바겐. 그것도 지난달에 뽑았잖아. 세상에, 지훈이 정말 성공했네.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현찰로 산 아파트. 그거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며 피땀 흘려 갖고 있는 집이다. 지바겐? 작년 내 영업실적 전사 1위 달성하고 받은 인센티브로 산 차다. 벤처 투자. 투자는커녕 집구석에서 새벽 3시까지 리니지나 돌리는 백수가 무슨. 시어머니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핀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친지 여러분, 마이크를 잡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제 환갑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설이 시작됐다. 죽은 남편에게 감사했다. 아들에게 감사했다. 딸에게 감사했다. 심지어 옆집 강아지 뽀삐에게도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단 한 글자도. 코스 요리가 절반쯤 지나고 6번째 요리인 전복 해물탕이 나왔을 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에 내 구두 굽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화장실 문을 열고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누렇게 뜬 얼굴, 퀭한 눈, 바짝 마른 입술.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여자 2명이 들어왔다. 아까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편의 사촌 누나와 사촌 형수였다. 그들은 내가 구석 칸막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눈치였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얘야, 오늘 잔치 진짜 뻑적지근하다. 사촌 누나의 목소리였다. 롯데호텔에서 80테이블이면 못해도 5천은 들었겠는데? 그렇지, 형수가 립스틱을 바르며 대꾸했다. 근데 그 돈 누가 냈는지 알아? 누구? 지훈이 아니야. 지훈이는 무슨? 걔 백수잖아. 며느리가 다 낸 거지? 아, 그 회색 옷 입고 구석에 박혀있던 여자?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여자가 대기업 영업직인데 억대 연봉이래. 독한 년이지. 와, 능력 좋네. 근데 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지훈이가 우리 집안 독자인데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형수가 킬킬거렸다. 근데 고모한테 들었는데 오늘 사돈네는 안 불렀다며? 왜 안 불렀대? 고모가 그러는데 형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낮아서 숨소리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며느리 친정이 완전 바닥이라나 봐. 아빠는 경비서고 엄마는 식당 참모라는데 그런 사람들 불러봤자 격 떨어지고 밥이나 축내지 뭐하러 부르냐고 그랬다. 쪽팔리게. 호호호. 정말 고모님 생각 깊으시다니까? 그들은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마치 시계 초침처럼 내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밑바닥 인생. 제대로 된 문장 하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뵌 건 2달 전이었다. 추석을 맞아 인천에 내려갔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콕 집어 요구한 홍삼 세트와 남편의 옷을 챙겨갔었다.
어머니는 나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쥐어주셨다. 이거 총각김치 담근 건데 내 시어머니 입맛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너는 좋아하잖아. 몰래 챙겨 먹어. 엄마. 그리고 이거 어머니는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더 찔러주셨다. 50만 원이다. 원래 100만 원 채워주려고 했는데 내 아빠가 지난달에 또 허리가 도져서 약값하느라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잘 산다고, 돈 안 부족하다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웃었다. 그 미소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수민아, 어머니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니? 너한테 잘해주셔? 나는 좋다고 했다. 아주 잘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시어머니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고 그 주위를 꽃다발을 든 친척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남편은 그 옆에 서서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다. 나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화려한 조명, 꽃향기, 박수 소리, 웃음소리. 5천만 원. 그 돈으로 산 것은 내 부모님은 감히 입장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수민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파를 뚫고 날카로운 칼처럼 날아왔다. 수민아, 잠깐 이리 와봐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 끌더니 무대 가장자리로 떠밀었다. 자자, 이제 계산할 시간이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들릴 만큼 컸다. 수민아, 엄마 체면 좀 세워주게 얼른 잔금 2천만 원 결제해라. 효도하는 셈치고 그녀는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 얼굴에 걸린 미소는 너무나 찬란했고 너무나 당연했으며 그리고 너무나 낯설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조차 놀랄 만큼 낯선 평온함이었다. 저 지난달에 어머니 생활비로 500만 원 보내드렸는데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건 생활비고 이건 칠순 잔치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연히 다른 거지? 하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고 이체 내역을 띄워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보세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린 돈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합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이건 아파트 대출금, 차 할부금, 가구, 가전제품, 아가씨 유학 비용은 뺀 금액이고요.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눈동자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한수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왔다. 분노가 서린 목소리였다. 오늘 엄마 좋은 날인데 왜 난동을 부려? 난동 부리는 거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하나만 묻고 싶어서 그래?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칼로 새기듯 또렷했다. 어머니, 왜 저희 부모님은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무슨 초대? 분명히 사돈 어른들도 융숭하게 대접해서 초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그런데 초대장은커녕 연락 한 통 안 하셨죠. 게다가 친척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내 부모님은 밑바닥 인생이라 와봤자 음식이나 축내고 분위기 망친다고요.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수민. 닥치지 못해 남편이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다. 너 미쳤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니, 안 미쳤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을 뿐이야.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이제 분노와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내가 말했다. 어머니 생각대로 제 부모님이 여기 올 자격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라면 그 딸인 저도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겠네요. 제가 이 집 식구가 아닌데. 나는 아까 시어머니가 쥐어준 답례품 봉투 뭉치를 접수대 위에 툭 던졌다. 2천만 원짜리 계산서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몸을 돌려 연회장 출구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남편의 욕설, 하객들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렸다. 또각, 또각, 또각.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순간 서울의 10월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서늘했지만 상쾌했다.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마치 거대한 산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검은 강물이 밤의 어둠 속에서 둔탁하게 빛났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거대한 벌집 같은 저 수많은 창문 뒤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한참 뒤 남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야, 한수민. 너 진짜 돌았냐?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엄마 지금 호텔에 잡혀 있어. 2천만 원. 당장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라고? 너 지금 안 귀여우면 진짜 죽을 줄 알아.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처박았다. 2천만 원. 그래, 2천만 원. 나에게는 1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야 할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빈털털이니까. 남편의 통장 잔고는 지난달 카드값 갚아줄 때 봤는데 50만 원도 없었다. 시어머니 통장은 내가 관리해 드렸으니 빤하다. 잔고는 늘 10만 원 미만. 시누이는 신용카드 발급도 안 돼서 내 가족 카드를 쓰고 있다. 이 집안의 모든 돈줄은 나였다. 나는 그저 수도꼭지를 잠갔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끊긴 물고기처럼 바닥에서 파닥거리고 있었다. 새벽 2시, 집으로 돌아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비밀번호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할 줄 몰랐다. 현관에 서서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술병이 뒹굴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켜놓고 나간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홈쇼핑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마 아직도 호텔에서 그 2천만 원짜리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발이 묶여 있겠지. 나는 슬리퍼를 신고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한쪽에는 내 옷, 다른 한쪽에는 남편 옷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 옷만 하나씩 꺼내어 차곡차곡 개켜서 트렁크에 넣었다. 시어머니가 친구 모임에 입고 간다며 빌려갔던 그 회색 코트가 구석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꺼내 트렁크에 넣었다. 그 다음은 보석함이었다. 결혼 반지는 백금으로 된 소박한 링이었다. 시어머니가 다이아몬드는 촌스럽다며 남편에게 이걸 사라고 시켰었다. 나는 반지를 빼서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은 서재였다. 컴퓨터 앞에 앉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공동 명의였다. 한수민, 이지훈. 나는 재산 분할과 명의 변경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쓰고 있는 모든 가족 카드를 해지했다. 보험사 사이트에 접속해 남편이 수익자로 되어 있던 내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석 달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작성해 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결심이 서지 않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약에 정말로 더는 버틸 수 없는 날이 오면 쓰려고. 이제 그날이 왔다. 나는 서류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노란 서류 봉투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트렁크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다. 3년을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거실 불은 켜져 있고 냉장고는 여전히 웅웅거리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게 3년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인천으로 향했다. 새벽 4시 30분 택시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비는 그쳤고 공기 중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가로등만이 졸린 눈처럼 껌뻑거리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트렁크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였다. 계단 벽 페인트는 벗겨져 회색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다. 5층 502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잠옷 차림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덜 뜬 채였다. 수민이니, 이 새벽에 웬일이야, 엄마.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뜨거운 덩어리로 막힌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서름과 분노, 비참함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나는 현관 앞 복도에 주저앉아 5살짜리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품에 안고 내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다. 괜찮다. 수미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기를 달래듯 부드러웠다. 왔으면 됐다. 집에 왔으면 된 거야. 다음 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지금 당장 와요. 다급한 목소리였다. 엄마랑 오빠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요. 뭐라고? 호텔에서 신고했어요. 무전 취식이라고.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돈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경찰 불렀다고요. 나는 어머니 집의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을 듣고 있었다. 언니, 일부러 그런 거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변했다. 일부러 돈 안 내서 망신 주려고 그런 거죠? 지금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됐는지 알아요? 며느리 등골 빼먹는 기생충 집안이라고 다들 수군거린다고요. 기생충.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실소가 터졌다. 아가씨,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거 사실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지난 3년 동안 집도 내가 샀고, 차도 내가 샀고, 생활비도 내가 냈어요. 아가씨네 식구들 먹고 자고 있는 거 전부 내 돈으로 해결했잖아요. 나는 기생충 아니에요. 기생충은 너희들이지. 언니.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아니요, 이제 아닙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강남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건 신우이였다. 내 뒤에 서 있는 양복 입은 변호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내 짐 챙기러 왔어. 나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들어갔다. 그리고 이거 내 엄마한테 전해드려. 이혼 합의서가 든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 내역은 다 표시해뒀어. 집, 차, 전부 내 결혼 전 자산이거나 내 명의로 대출받아 산 거야. 법적으로 그쪽은 가져갈 권리 없어. 하지만 오빠 명의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내가 멍청해서 해준 거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멍청했다고 해서 법까지 멍청하진 않아. 변호사님이 이미 다 검토했어. 자금 출처,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다 있어. 만약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갈 거야. 신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엄마가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로 사돈 어른들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본심이야. 나는 마지막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나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경멸한 거, 그거 오해 아니야? 그게 너희 엄마 진짜 마음이야? 하지만, 그리고 나는 신우이를 돌아봤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옆동 아파트, 전세금 내가 냈잖아.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냈어. 한 달 안에 비워주든가 돈 갚아. 안 그러면 경매 넘길 거야? 신우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언니, 제발요. 저 갈 데 없단 말이에요. 나도 내 엄마한테 빌었어. 내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다. 3년 동안 수없이 빌었어. 나 좀 예뻐해달라고, 내 고생 좀 알아달라고, 나도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근데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나는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도어락을 잡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오늘부로 비밀번호 바꿀 거야. 집 남은 거 있으면 내일까지 다 빼. 3일 뒤. 시어머니가 회사로 쳐들어왔다. 내가 사준 그 낙타색 코트를 입고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한수민. 나와. 당장 못 나와?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쳐넣고 내가 무사할 줄 알아?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두르며 로비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나는 3층 사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다. 한 부장님, 저기 시어머니 아니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로비로 걸어갔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시어머니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한수민. 내가 드디어 기어 나오는구나. 말해봐.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깟 돈 2천만 원 때문에? 나랑 지훈이가 유치장에서 밤새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지금 친척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냐고. 알아요. 알면서 그래? 어머니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요. 내 목소리는 고요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집에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어머니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한테 희생을 강요할 권리 없으세요. 너희.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헐떡거렸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부모님이 밑바닥 인생이라 오면 밥이나 축낸다고 하셨죠. 그거 아세요? 제 아버지는 평생 경비원으로 일하셨지만 남한테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제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보내셨고요. 그분들은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살면서 주제넘게 남을 무시해요? 로비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안팀장님, 나는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분 내보내주세요. 계속 업무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시고요.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회전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회사 로비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제목, 충격 대기업 며느리, 회사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일침, 피트. 기생충 집안 참교육.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 회를 넘겼다. 댓글창은 나를 응원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 와, 시어머니 인성 뭐냐?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친정 무시? 미친 거 아님. 3년에 1억 8천. 저건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ATM기네. 저 여자분 너무 안쓰럽다.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랑은 방생 금지인데 그래도 이혼이 답이다. 언니 힘내세요. 나는 인천 어머니 집의 작은 방에 누워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댓글들을 읽어내려갔다. 어머니가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오셨다. 먹어라. 방금 끓였다. 미역국의 따스한 김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어릴 적 생일 때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미역국은 엄마가 먹는 건데
생일날 자식한테 먹이는 건 세상에 와줘서 고맙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엄마, 응. 미안해. 뭐가 미안해? 지난 3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너무 소홀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집에 자라면 그 사람들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올 시간도 아껴서 일만 했는데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나를 품에 안으셨다. 수민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너는 아무한테도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귀한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바보지. 나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이혼했어. 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모아둔 돈도 다 썼어. 엄마 있잖아. 어머니가 내 등을 쓸어내렸다. 너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처음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도장을 안 찍겠다고 버텼다. 하지만 내가 변호사를 통해 자금 출처 증빙, 통장 내역, 대출 상환 기록을 들이밀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말했다. 이지훈 씨, 판례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기여도가 100% 한쪽에 있다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만 공동이지 실질적인 출자 내역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만약 합의 이혼 거부하시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커녕 제 의뢰인이 지난 3년간 부양한 비용과 가사 노동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들어갈 겁니다. 계산해보니 얼추 7천만 원은 나오겠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가 나를 쳐다봤다. 눈동자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찌질한 미련이 섞여 있었다. 사랑했었지, 내가 말했다. 과거형이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 후 첫 달, 나는 인천 부모님 집을 나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5평 남짓한 공간, 월세 60만 원의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가로막고 있어 햇볕은 오후 2시쯤 잠깐 들어오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시누이의 뻔뻔한 요구도 없는 곳. 오직 나만 있는 곳. 나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다. 그해 하반기, 나는 대형 프로젝트 3건을 연달아 수주하며 부서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연말 인사평가 때 본부장이 나를 불렀다. 한 차장, 그가 말했다. 아니지, 이제 한 부장이지. 내년부터 영업 1팀 맡아. 연봉은 파격적으로 올렸다.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말입니까? 자네가 해낸 거잖아. 본부장이 웃었다. 충분히 자격 있어. 사무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수많은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 나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이혼 6개월 차. 반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과 인센티브를 합쳐 마포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 친정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사하는 날 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아버지의 허리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했다. 어머니 살도 좀 붙으셨다. 내가 가족 카드를 드린 뒤로는 더 이상 식당 일을 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수민아,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감탄했다. 집 참 좋다. 전망이 끝내주네. 그렇죠. 나는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여기서 엄마 아빠랑 자주 맛있는 거 해먹고 살 거예요. 우린 인천집이 편해. 어머니가 웃으셨다. 너나 잘 살아. 엄마, 내가 말했다. 내년에 우리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요? 해외. 어디로? 어디든요. 엄마 가고 싶은 곳. 비행기 타나? 어머니 눈이 동그래졌다. 당연하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요? 나 평생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이제 지겹도록 타게 해드릴게요. 내가 웃었다. 파리, 런던,
뉴욕. 어디든 말만 하세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혼 1년 차 연말.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으로 떠났다. 도쿄, 오사카, 교토를 도는 9박 10일 일정이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호텔은 전부 5성급으로 예약했다. 도쿄타워 아래에서 어머니는 소녀처럼 들떠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다. 수민아, 여기 나오게 좀 찍어봐라. 엄마, 조금만 왼쪽으로. 옳지, 거기. 아버지는 옆에서 말차 아이스크림을 드시며 허허 웃고 계셨다. 내 엄마 저렇게 좋아하는 거 평생 처음 본다, 아버지가 말했다. 앞으로는 더 웃을 일만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셨다.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수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어릴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너 고생만 시키고.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다. 내가 시집가면 고생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지옥으로 보낸 것 같아서. 아빠가 면목이 없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도쿄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이혼 3년 차. 나는 최연소 영업이사가 되었다.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치면 8억 원이 넘었다. 그해 한 여성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한 이사님,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초고속 승진하신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건 있어요. 내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쳤죠.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남의 기준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거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였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사님 인터뷰 보고 용기 얻어 이혼 결심했습니다. 여자가 능력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나 빛나는지 보여주시네요. 멋집니다. 언니 최고예요. 나는 댓글들을 보며 3년 전 한강 벤치에서 울고 있던 나를 떠올렸다. 그때는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는 더 튼튼하고 근사한 성을 쌓을 수 있었다.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수민아, 나 지훈이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액정을 빤히 쳐다봤다. 3년 만이었다. 이혼 도장 찍고 나서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옛날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결혼식 날,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라고 말하던 남자. 신혼여행지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며 웃던 남자. 그 모든 말과 약속들이 이제는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한 달 뒤, 우연히 그를 보게 되었다. 강남에서 거래처 임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편의점 앞을 서성거리는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편의점 조끼를 입고 계산대에 서 있는 남자. 머리는 3년 전보다 훨씬 희끗희끗했고 볼은 움푹 패어 있었다.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지저분했다. 그가 손님에게 바코드를 찍어주고 있었다. 봉투 필요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다. 나는 그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나중에 건너 들은 바로는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비용 2천만 원은 결국 시어머니가 폐물을 다 팔아서 메꿨다고 한다. 물론 그 폐물들도 내가 사준 것들이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며느리 등골 빼먹다 팽당한 집안으로 낙인 찍혀 왕래가 끊겼다. 신우이가 살던 아파트는 내가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경매로 넘어갔다. 그녀는 길바닥에 나앉아 고시원을 전전한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에 산다고 했다. 곰팡이가 슬고 햇빛도 안 드는 그곳에서 남편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아주 먼 옛날에 스쳐 지나간 악연들의 이야기. 나는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마포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